4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를 끌어올렸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총리가 구제 금융은 필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상승 요인이 됐는데요. 독일이 1.03%, 프랑스가 0.62%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7% 오른 102달러 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한동안 중단했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발언으로 유로 반은 상승했고 전날 큰 폭으로 뛰었던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을 개막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9,4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4.11 총선으로 어제 국내 증시가 쉬는 바람에 어제 하루 여러분들 뵙지 못했었는데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소중한 주권 잘 행사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제 총선이라는 재료가 소멸된 만큼 선거 이후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해 봐야 할지 오늘 굿모닝 개방 예감 1부와 2부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큰 이벤트는 끝났고 또 다른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오늘은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맞이하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만기일에 대한 전망과 영향도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잠시 살펴보면 4월 들어서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올 들어 6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들이 상승으로 이끌었는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알코아 훈풍의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글로벌 하드쇼 시작하죠. 동양증권의 장형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사실 그 전달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3,000선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죠.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우지수가 한테 200포인트 가까이 빠지게 됐는데요. 네. 하루 만에 좀 반등세로 좀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1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였는데요. 일단 알코아 포문을 좀 먼저 열었습니다. 실질적인 그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좀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한 89.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12,805.39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도 10.12포인트 상승하면서 1,368.71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84% 상승하면서 3,000선을 다시 해보겠는데요. 3,016.46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모드로 좀 많이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변동성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좀 되고 있지만요. 일단 그 내부적으로 이제 발현되고 있는 다른 그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그 발표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재정 위기라든지 그런 악재화에 대한 그런 변동성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는데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급락했었던 유럽 증시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오르기도 했는데요. 은행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유럽 증시 자체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그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1%대 이상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의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부분도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도 시장에 대한 그 장밋빛 우려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일 가장 크게 좀 작용했던 게 유럽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채 발행 소식이 안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은행주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 대한 그 주요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상승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특히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한 2.8%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은행주로 주도를 좀 많이 했고 대부분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은행도 프랑스를 주요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특히 알쿠아에 대한 기업 실적 전망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좀 나타내며 따라 가지고 유럽에 대한 그 어떤 강산주들도 다시 한번 그 반등을 좀 나타내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데요. 일단 유럽 재정 위기 자체를 좀 이제 겪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부분 자체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 부분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그 이익 성장 전망 같은 게 시장이 좀 이렇게 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안정성 자체도 이제 다시 한번 더 한편으로 좀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한 그 성공 요인과 함께 최근 어제 같은 경우 또 ECB에서도 국채 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어느 정도 완연하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이렇게 작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이나 뭐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재정 위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대부분의 주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컸던 게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IMF 그런 쪽으로 유로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해법을 좀 많이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법 자체가 이렇게 공유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변동성이 좀 줄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악재와 호재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아 실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 밖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그 제조업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소폭이 좀 하향세를 좀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업체라든지 다른 광산 업체들 자체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경기 쪽으로 좀 많이 이게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재화에 대한 그런 제조업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서비스업 경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특히 알루미늄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알코아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알코아 순이익이 한 9,400만 달러 정도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주당 한 9센트 정도에 대한 그 주가 수익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한 주당 한 4센트 정도로 봤는데 시장을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크게 상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1분기에 대한 그 매출 부분만 해도 한 60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좀 나타내면서 시장 예상치인 57억 7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좀 많이 상회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그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다는 게 시장에서 좀 굉장히 양호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알루미늄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해서 시장 경제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신호탄으로 좀 많이 많이 이렇게 바로미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그런 광산물 자체가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좀 많이 큰 폭으로 이제 이익이 성장이 좀 많이 됐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좀 최근 들어 좋지 않았던 그 제조업 경기 자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알코아의 훈풍이 이번 어닝 시즌에서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어닝 시즌 자체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도래했는데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꺾이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작년 말부터 고점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시장에 대한 그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공급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자동차 판매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소비 지출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를 좀 이끄는 그런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제조업 경기가 오히려 큰 폭에 꺾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점에서 소폭이 하회하면서 일단 안정성을 좀 많이 찾아내 가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 자체가 지금 이제 발표가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게 은행주라든지 다른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그 유럽 재정 위기 따라 가지고 초기 고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어닝 시즌 자체는 좀 약간 비켜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투자은행, 그 상업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정부에 대한 규제 부분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 감소세가 좀 많이 컸던 게 좀 사실인데요. 은행주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조업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커졌던 게 실제로 커졌던 게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어닝 시즌을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베이지북에서도 이제 미국 그 발표됐는데요. 미국 경제가 일단 완만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일단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조업 경기 자체가 전 지역에서 꾸준한 속도로 많이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이익 실적 전망치 자체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2월 달하고 3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그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뭐 국내 자동차 경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호황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자동차 판매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우려할 수준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점하면서 좀 상승 모드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경기에 대한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소비 지출도 좀 많이 증가했던 게 실제로 이번 어닝 시즌 자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알코아 내용과 또 베이지북 내용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22 집행위원도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이탈리아가 또 110억 유로 정도의 그 국채를 좀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국채 발행은 좀 성공적으로 나타냈지만 금리가 좀 소폭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발행 금리가 좀 이렇게 입찰 때보다 좀 이렇게 소폭 입찰 때보다 좀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국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위기를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 시용능력 자체가 국가 시용능력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국채 발행은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그 국채 발행 부분 자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많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일단 ECB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ECB가 좀 나서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채 그 매입 의사를 좀 많이 밝혔는데요. 특히 ECB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국채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위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매입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시중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시중 은행들이 이제 국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안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보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개런티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 다른 기업들에 대한 국채 발행 자체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유럽 재정 위기 자체가 좀 커짐에 따라 가지고 ECB에 대한 국채 매입 의사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에는 일단 다른 뭐 기업들에 대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그 국채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발행에 좀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크게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게 자본 확충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자본 확충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소식에 전달에 비해서 오르기도 했고 또 3월 정부의 재정 적자도 역시 한 5%대로 올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지수 자체가 이제 시장이 크게 호재로는 작용을 좀 못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한 0.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달 전망치를 약간 1%대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인 발표가 한 1.3% 정도로 한 4개월 만에 가장 좀 큰 폭으로 수입 물가가 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좀 우려됐던 게 아무래도 유가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그 원자재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자체가 수입 물가를 좀 많이 급등시켰던 그런 양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원자재 가격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입 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장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 좀 예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입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자동차 판매 부분 자체도 워낙 급등하게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원유라든지 그 수입 물가 자체가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반영 자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영 자체가 좀 덜해졌는데요. 이 향후에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 자체, 유가에 대한 그 상승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 3월 달에 가장 큰 폭으로 많이 작용했던 자동차 판매 부분 자체에 대한 그 악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좋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가계 소득 자체가 만약에 줄어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계 소비 지출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고 수입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밤 국제 유가는 미국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 마감한 반면 금값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 자세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제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 휘발유 재고가 좀 급감하면서 일단 상승세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WTI가 102.7달러로 좀 상승했습니다. 특히 어제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어제 발표됐던 게 원유 재고가 한 280만 배럴 정도 좀 발표되면서 실제로 시장에 대한 전망치보다 소폭 좀 이렇게 급감하는 양상을 좀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가 좀 상승세로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도 유럽 그 약 한 100개 기업에 대한 그 석유 수출을 좀 금지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유럽에서 그 대이란에 대한 그 제재 때에 대한 어떤 부분 그 선제 반응으로 좀 많이 작용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그 국제 유가에 대한 그 우려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시 반등에 약 한 4거래일 만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시가 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정시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 자체가 좀 감소하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온스당 1660.3달러로 마감하면서 상품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그런 이슈는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좀 이렇게 소폭 하락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별한 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예상치 한 0.1%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좀 이제 예상을 되고 있고요. 특히 6월 무역 수지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달에 비해서는 일단 적자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해소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가지고 그 미국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그 수출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발표될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글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구글이 실질적으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달러 정도 선에서 일단 발표가 예정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때 예상치는 한 9.61달러 정도로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구글에 대한 그 매출 실적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밤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와 함께 구글의 실적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뭐 글로벌 선거의 해다라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네. 조금 하겠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미국의 대선이 11월 6일 날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오바마가 현재 이런 쪽에서 경제 쟁점 이런 부분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큰 목소리를 좀 외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의 대선 구도, 네. 그다음에 경제 쟁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1월 6일 치러지게 되는데요. 최근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센터럼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오바마 현재 대통령과 또 공화당 롬니 후보가 양자 대결로 좀 구도가 압축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11일이죠. 어제 그 공화당의 그 유력한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네. 릭 센토럼 후보가 경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밋 롬니 후보를 추격하는 현재의 구도가 역전이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현재 릭 센토럼 후보가 현재 예비선거에서 경선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공화당은 이변이 없는 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밋 롬니 후보가 오는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과 한판 승부를 거둘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릭 센토럼 후보는 약 275명의 대의원 확보를 했지만 밋 롬니 후보는 65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서 이 수치로 봐도 센토럼 후보가 역전하기 좀 힘들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전 하원 의장을 지냈던 현재 공화당의 그 현재 대선 주자 후보인 뉴트 깅리치 후보는 계속 경선 레이스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공화당 후보는 밋 롬니 후보로 이변이 없는 한 굳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밋 롬니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오는 8월 27일 열리는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11월 6일 오바마 현 대통령과 공화당 주자로서 대결을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간의 이 대결이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어떤 쟁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까? 역시 이제 세금 문제가 가장 네. 핫한 이슈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세원 확보 이런 쪽에서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주장한 부자들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쪽에 버핏세 룰을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세 이런 부분의 평균 현재 세율이 15에서 18% 수준에 현재 그치고 있어서 근로소득과세의 최고 최고 세율인 35%의 현재 밑돌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버핏스의 역설에 대해서 반면에 밋 롬니 후보는 부자들이 꼭 중산층보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기업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부자들의 증세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 부자 증세에서는 현재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세금에 있어서는 양 후보의 의견이 팽팽하게 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 쟁점과 또 여론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경제 쟁점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에 포커스가 좀 맞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밋 롬니의 어떤 공격 태세 이런 점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역설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현재 가장 물고 늘어지는 문제는 현재 기름값을 오바마 행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쪽에 현재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부채 증대 이런 쪽에서 제대로 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고 있다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정부 예산이 약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예산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약 4조 달러 정도 수준을 오는 10년 동안 감축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혔지만 밋 롬니 후보는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현재 애둘러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 증세에 반대 입장을 거론하고 있는
밋 롬니 후보의 이런 공격의 화살을 대응하는 대응 화살로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어떤 계층이 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죠. 특히 여성과 저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과연 오바마 대통령과 또 롬니 후보 지지층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지층은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유색 인종의 지지층이 좀 넓고요. 미국도 이 양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른바 저소득층의 지지가 오바마 행정부에는 굉장히 톡톡한 현재 유권자의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월 평균 지지율은 46%를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서 발표한 집계 내용에서는 오바마와 밋 롬니 후보 간의 대결에서 오바마 현 행정부가 6% 차이로 아직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지지층은 특히 여성 지지층이 많은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성 지지층보다 약 5% 정도 높은 49%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밋 롬니 후보는 이보다 백인층의 지지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오바마 지지층이 조금 우세한 반면 서부나 남부 쪽은 이른바 오바마 지지층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 지지층이 약 37%, 그다음에 흑인 지지층이 89%라고 본다면 백인 지지층은 특히 밋 롬니 후보에 대한 기대가 현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1월 6일 대선까지 두 후보에게 남은 쟁점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밋 롬니 후보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공약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쪽을 밋 롬니 후보가 어떻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자기가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통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역시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밋 롬니 후보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민의 합법화 이런 쪽에서는 밋 롬니 후보가 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역시 이번 선거는 경제 재건, 재정 적자 감축, 경기 회복의 속도, 그다음에 기름값 공방 이런 부분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겠고요. 밋 롬니 후보는 전 사모펀드인 베인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다는 측면을 경제 재건에 오바마 행정부보다 좀 더 혁신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장점을 현재 기치로 내세운 반면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유색인종 이런 쪽의 지지를 현재 고르게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대결 양상의 현재 바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11월 6일까지 현재 8.2% 수준의 실업률을 7%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7% 진입의 여부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른바 FRB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양적 완화 카드 이런 점이 언제쯤 이 선거 일정에 튀어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밋 롬니 후보보다는 앞서 달리고 있다는 점이 향후 역전의 여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총선이 끝난 4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총 300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해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은 5석, 기타 무소속은 3석을 순이었습니다. 정당별 투표율은 새누리당이 42.77%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36.37%, 통합진보당 10.31%, 자유선진당 3.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선전을 펼침으로써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9대 총선이 투표율이 54.3%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8대 국회 투표율은 46.1%로 8.2%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여당이 내세운 거대 야당 견제론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당의 표를 몰아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55%를 넘으면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투표율이 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압승을 거둔 서울의 경우는 투표율이 평균치를 1.2%포인트 상회하는 55.5%를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특히 오후 4시까지만 해도 평균 투표율에 0.2%포인트 미달하다가 5시부터 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젊은 층이 막판에 대거 투표소로 몰려나온 것이 수도권 야당 선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전했지만 강원과 충청에서 약진하면서 과반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강원 9곳에서 전부 승리를 거뒀고 충북 8곳 중 5곳을 이겨 중원까지 영향을 넓혔습니다. 충남 10곳 중에서도 4곳을 확보해 1당으로 올라섰고 대전에서도 절반인 3석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효과로 여당 지지세가 우세해진 데다 충북의 경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의 출신지로 박 위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권연대는 대도시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선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65곳에서, 통합진보당은 4곳에서 승리해 총 112곳 가운데 69석을 가져가 43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을 크게 앞서며 야권연대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친노 세력의 대표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부산 4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자유선진당 대표 신재평 후보를 물리치고 첫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문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산 북구에 출마한 문성군 후보도 탈락했으며 노풍의 친원지인 김해을에서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후보는 새누리당 김태우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전멸하다시피 했던 486 의원들이 화려하게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선두 주자인 우상호 후보는 서울 서대문갑에서 숙적인 새누리당 이성원 의원을 꺾었고 전대협 1, 2기 의장인 이인영, 오영식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각종 논란에 섰던 후보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부산 4갑 문대성 후보가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성폭행 미수 논란이 휩싸였던 새누리당 김영태 후보도 경북 포항에서 당선됐습니다.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용민 후보는 결국 새누리당 후보에 탈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뉴스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략한 4.11 총선 결과와 함께 향후 대권 가도에 대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4.12 총선 개표 결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소야대가 될 거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이번 선거 결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전에만 해도 100석도 못 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여대 야소를 유지하며 향후 전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영남 텃밭은 물론이고요. 충청권과 강원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것이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또 문재인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도 기존 민주당 지역구 의회에 문재인 후보 단 2곳에서만 민주당의 의석을 내줘서 새누리당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야권 연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끌어들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보수층의 표 결집을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야권 연대가 힘을 발휘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요. 서울 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MB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246곳의 전체 지역구 중에서 112곳에 달하는 서울과 수도권 의석을 탈환했습니다. 총 48곳에 달하는 서울 지역 의석 중에서 30곳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서울에서는 40곳을 휩쓸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16석에 그치며 서울 권력을 내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고요. 인천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절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약진이 이번에 두드러졌는데요. 비례와 지역구 의석 총 합쳐서 13석을 차지했습니다. 야권 연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을만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서는 실패했지만 제3당으로 올라서며 앞으로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요. 향후 대권 과도와 또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선거의 여왕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초반에 패색이 짙었던 새누리당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비대위원을 끌어들여서 비대위를 구성했고 공천 물갈이를 진행하면서 민심을 돌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급속히 박 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박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낙동강 벨트 패배로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약화됐습니다. 부산 경남을 대선 행보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안철수 교수의 조기 등판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안 교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누리당에 뒤지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조성하지 못해서 앞으로 전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사찰을 비롯한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특검 요구 등 대여 공세를 선거 전에 약속했는데요. 이 같은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진보적 과제들을 야권 주도로 밀어붙일 전략이었는데요. 이 역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의 선전을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약진함으로써 8개월 후인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교두보를 야당에서 차지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총선 이후 움직일 테마와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11 총선 이후 증시 흐름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죠. 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일단은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 타서 시장을 이끌었던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대신에 이제 화학주 쪽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약세를 탔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선 앞두고 이제 급락했던 정치 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슈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화요일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는데,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우선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역시 화학주 쪽에 카프로가 이제 주가가 반등 포인트가 좀 강하게 잡혔습니다. 그동안 계속 약세를 탔고, 최근에 카프로락탐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반등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 순수 화학 업종 전체적으로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밖에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철강주가 상승이 좀 장중에 또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준율 인하가 또 추가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내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철강주의 상승이 좀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가 좀 움직임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좀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네. 경우에도 역시 그 정치 관련주들의 반등이 제일 뚜렷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박근혜 관련주 쪽에서 이지라든지 또 네. 문재인 관련주 쪽에서의 그 바른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보합 출발해서 또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또 장중에 또 다시 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가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급등락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복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국내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5차례 총선을 살펴보면 총선 이후 증시는 상승하기보다 하락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 이후에 주가는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탔던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정치권하고 관련되는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로 약세를 좀 탔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선 이전에 그저께 장세에서는 주가가 급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정치 테마가 최근 들어서는 약세를 계속 타는 분위기로 갔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하락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 나가시거나 반등 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다만 이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선이 끝나도 12월 달에 대선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이 또 다시 강세를 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분간은 그 상당 부분 기간 동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잠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대선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크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 좀 오늘 일정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총선 이외에도 4월 옵션 만기인데다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슈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장 전망과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만기일도 지금 끼어 있고요. 네. 또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도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 빠르면 오늘도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제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겹쳐져서 시장이 조금은 좀 부정적인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출렁임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또 반등에 대한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는 시장 자체는
오늘 내일 정도 한 번 정도는 크게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출렁거림이나 약세를 타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활용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나 정치 관련 테마주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기존에 지금 약세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 포인트로 잡으신다면은 대응하기가 훨씬 좀 편리하실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그 최근 들어서 지수는 빠지기 시작했지만은 2월 초순경부터 시장은 사실상 조정을 받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정이 이어졌고 또 종목들의 하락도 컸던 만큼 여기에서 또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야가 공통적으로 물가 안정에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뭐 통신과 유통 그리고 게임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업종별로 호재와 악재 좀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예, 뭐 사실 시장 자체는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듯이 그 어떤 규제가 예상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나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은 항상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세를 탈 때 이미 선반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막상 재료가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그 결과가 나와버렸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낙폭 과대라는 메리트 때문에 반전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요번에도 저는 그런 상황 쪽으로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업종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규제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게임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모바일 게임 업종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컴투스 같은 종목들은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반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 실제 주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강제 휴무 논란 때문에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반등 포인트를 바닥에서 좀 잡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큰 종목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그 악재 노출이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 영향을 상당히 좀 크게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종 중에서는 유통이나 그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 이쪽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좀 살펴볼 업종도 유통과 뭐 게임 이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코스닥 쪽에 낙폭이 큰 그 모바일 게임이나 그다음에 또 오피스용 소프트웨어 쪽, 뭐 지금 현재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그런 쪽으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고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엔 진단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